시를 쓰고 있는 허인이라고 합니다. 안양천을 산책하면서 안양천의 물결을 뒤적이면서 시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도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청각적인 면이 제가 예민해가지고 밤에 잘 때 뭐 벽시계라든지 그런 시계를 옆에 두지 못하고 잠을 잘 정도로 제가 청각이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양천을 산책하면서 시를 받아 적고 있는데 그거는 잘 들리지가 않아서 여지까지 고생하면서 이제서야 첫 책을 내게 된 허인이라고 합니다. 네, 첫 책 발간하신 건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선정되셔서 이 자리에도 나오시게 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하셔서, 특히 청각이 예민하셔서 힘드신 점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시인에게는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게 시인의 귀이고, 남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진 게 시인의 눈이 아닐까. 또 그러한 것들을 발화할 수 있는 입을 가진 게 또 시인이잖아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시인이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 예민한 감각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설령 잠을 설칠지언정,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드라마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더니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예민한 감각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생애 감각들이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에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첫 그 시집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선정되신 작품집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한 기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는 시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게 57 작품이 이제 실려 있지만, 그거는 저희 한 편마다 저희 단편 소설, 저희 자서전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짧은 시 한 편이지만 그 속에는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이, 또 주체인 제가 항상 소통하면서 뭔가를 같이 공감하면서 쓴 그런 자전적인 편편의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집을 엮는 일은 저를 건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이렇게 응축된 이런 육체가 뭐 정신적으로 영혼이라든지 이 세포 감각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어떤 이제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를 쓰게 되면은 그런 세포들이, 예민한 세포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집약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를 쓰고 있고요. 그 이제 형식에 대해서는 1부서부터 3부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어떤 일부의 어떤 부류의 책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읽었을 때 그 감정의 흐름 같은 거를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나눠서, 그리고 독자들이 보기에도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나눠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1부, 2부, 3부는 제 나름대로의 그 감정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에서는 저희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의 이 감정의 좀 경랑이 좀 심한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도 느껴졌고요.
어, 2부에서는 굉장히 좀 순화된 느낌으로 쓴 작품들이 되어져 있고요. 3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용히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그런 편안한 시들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런 어떤 삶의 역사와 선생님이 겪었던 것들, 또 어떤 결핍들,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응축이 돼서 하나의 이렇게 시집으로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하신 내 집장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여기저기 뭐 발표도 하고 하면서 이게 집으로 묶여져 있지 않으니까 그 무주택자들 자식을 둔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시집을 내게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그래도 나오게 됐어요. 항상 저희 작품들은 컴퓨터 안에서 저희 독백처럼 그냥 자폐증 환자의 그런 독백처럼 있다는 느낌, 이제 갇힌 말들이라고 이제 저희 작품을 이제 해설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갇힌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항상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저희 작품을 선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2세까지 찍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져요. 감정이나 언어의 해방감. 그래서 이게 또 속이 비어있는 느낌? 그런 호텔감이 드는데요. 이거를 또 다시 어떤 에너지로 채워야 되나, 시심으로 채워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늘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셨던 작가님도 이관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시기 전에도 이렇게 또 선정되시고, 이제 선생님도 역시 이제 좋은 작품들은 선생님들이 매의 눈으로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글을 쓸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려움이. 내 시를 누가 읽겠어. 그런데 또 다들 좋은 시는 또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이제 등단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정도 되시고 또 상도 받으시고 지원도 받으시고 하신 게 아닐까. 그 내공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작품들이 터져 나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 활약하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되셨는데요.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선정 연락을 받으셨을 때. 제가 정말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너무 멍해가지고 이게 내일인가? 이게 혹시 꿈일까? 늘 누구나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런 감정을 실감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책임감도 느껴지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작가들이 이런 이제 북토크 같은 이런 좋은 기회 그런 것을 또 저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뒷자리로 물러나 계시거나 다음 기회를 생각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책임감도 들고요.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북토크를 보고 또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더 자극받아서 동기가 돼서 다른 이렇게 작가님들이나 습작하는 분들 또는 독자분들한테도 더 좋은 영향이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시인의 길에 접어들게 되셨는지 시의 삶을 살게 된 어떤 계기, 여정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좀 내성적이고요. 무슨 말을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시거나 발표를 시킬 때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고 와서는 집에서는 막 후회하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저의 그런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시라는 이제 성격상 어떤 상징이나 비유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시의 말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 친구, 훌륭한 친구를 경쟁자로 두었기 때문에 항상 책과 친하게 지내게 됐었고 그 친구가 읽는 책은 다 읽어야 되고 그런 경쟁심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항상 뒷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미술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항상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유일하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친구는 책은 좋아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는 글쓰기였거든요. 제가 일기 이제 숙제 같은 거를 내주면 그 상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친구를 이길 수 있는 분야였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글과 친해졌던 것 같고 시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게 우회적으로 그런 마음을 항상 일기장 속에 감추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의 발화점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일기를 쓰실 때 독자를 염두에 두시고 약간 우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 비유적으로 쓰시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셨던 게 오히려 문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승화가 돼서 지금의 이제 작가의 길을 가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가 자극이 되고 내가 그래도 글은 쟤보다 잘 써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글로는 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이제 약간 시심을 그런 라이벌의식 이런 거에서 얻으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선생님한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친구는 작가가 되진 않았죠? 네, 작가는 안 되고 그 친구가 좀 그래서 제가 항상 꿈속에서도 제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어떤 꿈은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답안지를 다 쓰고 나가는데 저는 못 쓰고 백지인 상태에서 수업점은 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일이라든지 좀 제가 복잡한 현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스러웠던 거야. 그 친구한테 너무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친구
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이제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들으면 그 친구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두절하고 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언제든 이렇게 제가 이제 시를 발표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 친구가 내 시를 어디선가는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도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북토크 하는 것들이 나중에 영상으로도 또 송출이 될 텐데요. 그 친구가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된다면 선생님께 이렇게 그 시집도 읽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그 문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선생님 제목처럼 그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에 조금 더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선생님이 잘할 때는 저 친구는 정말 양지야, 난 음지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친구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늘이나 음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뭔가 상호적인 게 아닌가, 양가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의 시가 저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는 그런 햇빛 이런 작품이 충분히 되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선생님께 궁금한 거는요. 시를 쓸 때 사실 아까 이제 아주 감각이 예민하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글쓰기 가르칠 때 애들한테 관찰력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이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아요. 촉각이 이렇게 시인의 그 안테나가 굉장히 예민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신하시고 그걸 또 시로 언어화해서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상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적 상상력 선생님의 그 시적 상상력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디서 시의 상상을 끌고 오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우주적인 좀 그런 천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지구과학 그런 쪽 또 사람의 인체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주로 어린 시절에 볼 수 있었던 거는 하늘이었겠죠. 예. 누워서 하늘을 본다든지 별, 뭐 달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너머의 어떤 세계, 지금 이 지구를 떠난 어떤 그런 공간이 어렸을 때부터 저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어린 시절에 다 겪는 일이지만 달 속에 그 개수나무하고 토끼, 턱방아 짖는 모습도 찾아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지금 시대는 그 더군다나 요즘 핫한 그 양자 역학이라든지 천체 물리학 같은 것을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하면서 작가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비의 베일들이 많이 벗겨져서 지금 아이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살지?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윤동주도 그랬지만 윤동주나 뭐 저희 어린 시절이 봤던 별과 달과 그런 하늘들은 굉장히 멀리에 있을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의 그런 건조한 감정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그런 양자역학이라든지 자연 천체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자연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해박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과학과 문학 하면은 굉장히 동떨어진 학문 같고 영역 같잖아요. 과학이나 예술은 전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점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없는 것들을 미리 창안해내고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지금 없는 것들을 가시화해내는 그런 것들이 문학도 그렇잖아요. 지금 없는 것들, 우리가 그려내는 이상향이라든지 꼭 와야 될 것들을 미리 작품으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처럼 이런 과학이나 문학이 결코 이렇게 정말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그런 가지고 계시는 그런 관찰력이라든지 오감이라든지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이렇게 무궁무진하시고 풍부하시기 때문에 작품을 쓰실 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과학에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집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번 시집이 정말 아까 말한 하나의 딱 건축물로서 우리가 깃들 수 있는 독자들에게는 탄탄한 하나의 집, 특히 저같이 이제 아직 작품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유주택자가 너무 부러운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집을 구성하시고 집필하시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이 작품을 쓸 때는 특별히 이런 일을 겪었어 아니면 이런 영감을 받아서 썼어 라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그 문학은 사람과 그 관계에서 생겨나는 결핍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죽음, 결핍, 죽음 그런 주제에서 생겨난다고들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거기에 일관되게 그런 주제가 계속 변주되고 그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문학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문학의 본질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를 바 없이 제가 아까 앞전에 제 시는 자서전적인 그 단편 소설들의 모음 같은 그런 편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품 하나하나에는 다 사연과 그 작품이 쓰여지게 된 동기 이런 것은 그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보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를 쓸 때 제일 영향력을 미쳤던 거는 저희 이제 손의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40대 후반에 굉장히 안 좋은 병을 앓게 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진짜 중증 환자가 돼서 손발을 다 못 쓰시고 뇌 종양을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유증 때문에 겨우 그냥 의식만 살아있고 그 삼키는 기능 이런 것도 안 되는 그 병증을 20년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제가 시집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오빠가 저한테 굉장히 문학의 꿈을 많이 심어주던 오빠였어요. 그 오빠도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분이었는데 뭐 자기 자작시 또 좋은 시들을 노트에 굉장히 글씨를 잘 쓰는 필체로 항상 필사를 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빠는 이제 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오빠가 오는 그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그리워하면서 살았거든요. 오빠의 그런 것을 엿보고 살고 싶고 그 노트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애착이 가는 오빠가 20년 동안 그 병중 생활을 하는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제 문학이 춥고 어두운 그런 냉골의 거처를 두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제 이런 시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제 문학 성향이 그런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는 이제 그 윤회라는 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 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빠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저는 그 죽음이라는 것 이런 거를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곡비라는 시가 있는데요. 곡비는 그 옛날에 그 사대부 집안에서 그 상을 당했을 때 그 노비들이 대신 울어주는 울음이잖아요. 근데 제 시가 이 사회, 요즘 사회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준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아픈 그 상황을 이제 제가 시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를 한 편 낭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너무 이제 무거워지고 조금 슬픈 마음이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를 낭송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게 나을까요? 결로라는 시는 이제 그 시멘트 벽에서 물방울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결로 읽어보겠습니다. 며칠째 밀린 잠을 자고 있다. 그는 무기수다.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혀 형량이 늘어난다. 잔설 사이 꽃을 찾으러 나섰다가 들켜 잠속으로 도망쳤다. 집중 감시당하는 잠. 보초병들이 물새틈 없는 경계. 일정한 간격으로 맥박을 짚어보고 체온을 재고 간다. 잠이 근원지를 찾느라 온몸을 수색 중이다. 보호자가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산소를 사고 혈액을 구해 잠속에 숨어있다. 면회 시간마다 가족들은 그의 귀 속으로 젖은 목소리를 흘려넣는다. 등가풀이 가늘게 떨리고 차고 습한 감목 콘크리트 벽 한쪽에 잃어버린 열쇠처럼 이슬 한 방울 맺힌다. 이 시를 제가 듣는데 눈물이 좀 나려고 그래요. 누구나 이제 그런 살면서 어떤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죽음이라든지 병환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게 이제 가족들의 것을 보다가 또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본인의 것이 되는 게 그런 이제 죽음인데 그런 슬픔이나 불행을 이렇게 또 어떤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결로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이런 결정체로 아름다운 결정체로 선생님께서 승화시키셔서
저는 정말 이 작품이 선생님의 체험과 이런 게 녹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약간 수혈이 되는, 산소와 수혈이 되는, 또 영양분과 귀 속으로 이렇게 흘러 넣어주는 목소리, 체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눈물이 핑 돌게 하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저에게도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독자분들께도 그런. 죄송합니다.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그 인고의 시간을 20년 동안 그 오빠 이렇게 병 구안하시고 또 그 와중에 시도 쓰시고 생활도 이어오시고 했던 것들이 전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까 곡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가가 하는 역할이 곡비가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슬픔을 울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독자들에게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울음을 좀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날것의 그런 울음이 아니라 어쨌거나 문학이라는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거쳐서 울음으로 보다 투명하고 어떤 정제된 울음으로 승화시켜서 대신 울어주는 존재가 곡비이고 작가가 아닐까, 시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많은 결핍들과 어떤 슬픔들, 그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잘 정제돼서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그런 작품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치유와 힐링의 그런 작품이 되어서 독자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문학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미 그런 영감과 지금 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후시딘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시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게 작품집 얘기할 때 조금 무거워지니까, 선생님이 일상과 관련해서 작품 쓰실 때 또는 생활하는 작가로서의 생활 또는 일상을 살면서 특별히 루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안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이라는 천혜의 그 자원을 저희 소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1시간씩 안양천을 걷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하루를 설계할 수 있고 어제를 또 뉘우쳐 볼 수 있고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 물결을 보면서 그 물이라는 것은 또 노자의 노장 사상이 있잖아요. 낮게 흐르고 빈 곳을 채워주고 그런 물의 그 철학을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제가 체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은 저한테 그 감정의 필터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했던 일이라든지 식구절이 안 풀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학방송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이제 산책을 하고요.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랑 제일 많이 걷는 길이 안양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글이 안 풀리면 안양천을 걷습니다. 아침에는 의식이고 제가 글을 쓰다 막히면 안양천을 걸으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저 나름대로 이제 몇 친구들이
만나기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약속해서 만나기도 하는 장소인데 새심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씻고 손도 한 번 씻습니다. 조그만 연못인데 손을 씻고 시원한 자연을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냥 물명하고 있는 시간.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안양천 가서 한번 시를 한번 써야 될까요? 선생님은 이제 안양천에서 주로 이렇게 힐링하시고 충전도 하시고 또 매일매일 운동도 하시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의 루틴이시고 또 힘들었던 그 코로나 시기에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밀폐된 곳에 못 갈 때 오히려 안양천에서 굉장히 많이 힐링을 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 안양천에서 수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랑 친한 사람은 안양천을 걸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그냥 안양천을 걷습니다. 네, 안양천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그 작가님을 우뚝 설수 있게 수혈을 해준 안양천에게 감사함을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트레스 혹시 이렇게 작품 쓰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아예 안 써질 때도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렇게 2달 이렇게 정체될 때가 있는데 그런 슬럼프 기간에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는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시를 쓰고 있지만 소설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언니, 오빠들이 계셨기 때문에 늘 그런 책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전집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뺏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해서 문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옛날 그런 소설들을 읽어보는 옛날에 읽었었던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읽으면 왠지 어딘가에 닿는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책을 보는 일을 많이 하고요. 저는 사실 컴퓨터에 이제 쓰기 전에 한 노트에 어떤 단어라든지 제가 시작을 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한 단어가 떠오르면 그걸 지목하고 제목은 어떤지 생각이 안 나면 먼저 한 줄을 씁니다. 한 해면 써놓고 뭐 조금 성과가 있다면 이제 2행 정도를 써놓고 그때부터 컴퓨터에 앉아서 워드 작업을 하는데요. 잘 써질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이 손가락들이 워드를 쳐가고 있는 그런 순간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희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주로 저는 이제 한두 행만 노트에 적어놓고 컴퓨터에 워드로 작업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작가님들은 또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이 다 또 시의 씨앗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시인들이 꼭 시만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웹툰도 보고, 광고도 많이 보고,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양하게 접해야 또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또 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혹시 이 책과 관련해서 독자들에게 바라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제 시가 대부분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시거나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분을 지나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떤 정화의 순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아픔을 제가 대신 울어드렸으니까
읽으시는 독자님들은 그 너머의 행복한 일, 그런 일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슬프고 무거운 그런 주제들로 많이 시를 쓰셨지만 또 독자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혈이 되는 그런 작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이 시집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독자와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를 사실은 어떤 특정 계층만 향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시가 쉬운 시가 흘리를 받다 보니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렵게 쓰는 시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그냥 느낌으로 읽어보셨다가 찬찬히 어떤 고리가 있거든요. 키워드 같은 그런 것을 자꾸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얻어지는 시보다도 여러 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는 시가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작품들로 독자분들과 활발하게 또 소통하시고 더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저희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작가님께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여기 꼬마 숙녀가 혹시 질문해 주실래요? 이렇게 머리 만져가지고 혹시 작가님께 궁금한 거 있어요? 마이크 여기 네.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근데 이렇게 북토크로 왔어요? 와. 혹시 시를 얼마나 썼어요? 저는 사실 지금 질문한 친구 나이만큼 됐을 때부터 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칭찬받는 거에 너무 궁색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관심 받고 싶어서 제가 시를 써가지고 저희 언니한테 언니가 뭐 일을 하러 가면 밭에 일을 하러 저 시골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시를 써가지고 뭐 그때 썼던 시들이 다리야꽃, 분꽃, 꽃에 옆에 앉아서 그런 시를 썼었어요. 그래서 써서 언니한테 칭찬 받으려고 써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그랬어요. 네, 어린 시절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이 날카롭고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시를 얼마나 쓰셨냐고 콕 집어서 물어보시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1학년 학생 어린이도 시를 지금부터 쓰시면 아주 멋진 작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최연소 질문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슬픔, 이런 불행, 그늘 이런 주제들을 담은 시집이라서 약간 독자들에게 무겁기도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또 밝음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가 그러면 아까 오빠분의 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를 쓰셨는데 시를 쓰시면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위안이 되셨고 힐링이 되셨는지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본인 또한 이렇게 시집을 내고 시를 쓰시면서 그런 힐링이나 위안이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말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었습니다. 시를 쓰지 않고는 그 마음의 그 적재된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글로 썼던 것 같고요. 예,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울고 났을 때 속이 시원한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시를 쓰는 작업이 울음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나도 누군가 먼저 그려준 그늘이었다잖아요. 제 시집 제목이. 근데 제가 20가를 좀 그렸어요. 예, 많이 힘들고 그럴 땐 글도 쓰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모든 제 일상의 슬픔은 아니었는데 제가 슬픔이라는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마음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가난하고 뭐 그런 것이 없어서 빈곤하고 그런 슬픔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충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철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천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방에서 조카가 태어나서 있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3개월 있다가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게 삶과 그 죽음이 뭘까 한 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윤회같이 연결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문학의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픈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제목에 지금 나도 누군가 먼저 그려준 그늘이었다는데 이 그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양가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우울한 그런 것을 그늘이라고 하지만 또 그늘은 힘이 되거나 기대고 싶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 작품은 이제 연꽃을 그리면서 쓴 시인데요. 이 백지를 펴놓고 어떤 화도의 그 밑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화선지를 펼쳐놓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림들을 이상하게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붓을 들면. 그래서 그늘을 먼저 그려요. 연꽃잎, 그 꽃그늘이죠. 꽃그늘을 그리면 꽃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하나의 연꽃이 피는데 그 연꽃이라는 의미가 그 진흙에서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듯이 저는 이 그늘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 인생도 한 사람의 그 꽃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늘도 필요하고 그늘을 먼저 그려줬어야 저는 주체는 꽃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누가 먼저 그늘을 그려줬기 때문에 하나의 연꽃으로 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시에 그 담겨있는 그런 철학과 어떤 미학이 굉장히 웅숭 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북토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책을 꼭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작가님들과 북토크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네, 저도 작가님들과 시인의 균형 감각이라는 주제로 북토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즐거운 그런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 나의 첫 프로젝트 라이팅 온 북스는 북토크뿐만 아니라 도서 전시회, 성과 공유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선정 도서 및 작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11월까지 다양한 작가의 북토크가 여러 장소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 북토크나 문학,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학나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또 접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북토크 사회자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저 역시도 많은 힐링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이 두 분 작가님 또 오늘 사회를 본 저 또한 좋은 기억과 인연으로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상으로 오늘 북토크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